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오블라디. 자, 3부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저 앞서 인터뷰 의원 인터뷰 때도 중국 싱하이민제사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도 좀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네, 중국, 그러네요. 미국. 또 왜냐면은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요거 우리랑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김 기자, 네.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 미국에서 나오는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보면 압박, 음. 충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그랬죠. 그동안 그랬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대중 전략이 바뀌는 조짐이 있다. 약간 톤 다운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앞선 코너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시작된 게 미국 때문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이 반중 정책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쪽에서 이 정책을 틀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요. 6월 4일 CNN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한다. 이거는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전략 기조의 전환을 좀 공식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한다. 네. 디커플링은 뭐고 디리스킹은 뭐예요? 커플링. 디커플링은 많이 들어봤는데. 커플링을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럼 결별? 그렇죠. 완전 분리를 얘기하죠. 오, 진짜. 그러니까 반지 빼겠다. 디커플링 안 뺀다. 바로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분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디리스킹은 뭐냐면 사실 이게 EU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자, 그럼 디커플링은 네. 이 현재 미국 중심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칩4 동맹이라는 이런 새로운 맞습니다. 공급망 재편에서 네. 중국을 커플링 반지 완전 빼버리는 거. 완전히 공급망에서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게 디커플링. 예, 이게 디커플링이라 그러면 디리스킹은 뭐냐면 사실 유럽에서 나왔던 것처럼 완전 배제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리스크만 관리해서 같이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리스킹은 리스킹을 줄인다. 네, 그렇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는 거죠. 사귀긴 사귀되 그렇죠. 뭔가 딴짓 못하게 좀 감시하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같이 가되 안보 쪽에서는 완전히 좀 배제시키는 이렇게 이제는 EU에서 나왔던 사실 개념인데 이제 미국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게요. 미중 충돌 와중에도 네, 그리고 누구지 마크롱 대통령 네. 무슨 맞습니다. 중국 가고 슐츠 독일 총리 중국 가고 네. 투자 약속하고 요게 좀 효과를 거두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그 디리스킹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강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저 위하나의 매력을 우리는 버릴 수는 없어. 그렇죠. 어? 뭐 나쁜 남자 시리즈도 그렇죠. 아니고 말이야. 뭐 그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대학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 얘기까지 했어요. 것 같은. 근데 사실 이 옐런 재무장관이 누굽니까? 이게 미국 경제를 움직이신 분이고 무엇보다 제15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을 네.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사실 경제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사실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공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확실히 뭐가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근데 제가 딱 들어온 거 디커플링은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딱 들어와 네. 머릿속에 빼버리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디리스킹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반도체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는데 네. 실제적으로 공급망에서는 사실 이제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은 미국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중국의 네, 저 그렇죠. 디램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런가? 그렇죠. 이제 뭐 마이크론 사태도 있었잖아요. 이제 중국이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이제 수입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정치적인 이슈도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압박을 좀 구하지 않았을까 좀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 예. 네, 미국 이제 주요 인사들이 중국에 차례차례 방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블링컨 큰 국무장 간다면서요? 그렇죠. 곧 갈 예정인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18일 날 중국 베이징을 찾아가서 중국 고위급 인사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블링컨 장관이요. 중국에 가게 되면 2018년 이후 5년 만에 미국의 최고급 인사가 방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렸고 아마도 중국에 간다면 미중
미중 경쟁이 예기치 않은 충돌로 더 번지지 않도록 좀 가드레일, 그러니까 안전장치 같은 걸 설치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소통도 계속하자. 뭐 이런 걸 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만약에 시진핑 주석까지 만나게 된다면요,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대미 관계 개선에 확실한 의지를 좀 중국이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실시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네. 디리스킹. 네. 예를 들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예를 들면 자 너희들 디램 자 살 수 있게 해줄게. 먹고 살까 해줄게. 그런데 대신 핵심 기술까지는 못 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예? 만약에 미국 전략이 그렇게 바뀌면 우리나라는 좀 편하죠. 아닌가? 아 근데 사실 지금 왜냐면 당장 네. 저 마이크론 사태 요거는 좀 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동안까지 미국과의 동조에서 사실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잠깐 미국 자체가 이제 경제정책 정책을 좀 바꾸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운데에서 잘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는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탈중국 선언한 적도 없다. 네. 근데 그럴 의도도 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는 다시 한번 올바르게 가다 보니까 뭐 중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시장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중국과의 적자가 계속 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수출 마이너스가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차트를 계속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중국이 의도적인 어떤 행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제2의 한한령 같은 그런 거. 예, 왜 그러냐면 현 정부 들어와갖고 이제 대중 적자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중국의 의도적인 공산당의 의도적인 측면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좀 차트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2020년도에 한 25%였었는데 지금은 보면 1분기에 보면 19.5%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어떤 행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저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갔다 오면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거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주제. 네. 저 AI, 네. 챗 GPT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왜 안 좋아하시나요? 그냥 머리는 사람이 써야지 네. 머리를 빌리기 시작하면 저는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요. 네. 터미네이터 보십시오. 맞아요. 터미네이터 보시면 그 저 AI의 그 난동으로 지금 우리가 그냥 샘 코너인가 존 코너인가? 네. 뭐 존 코너 찾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챗 GTP가 일상생활을 가져온 편리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제가 글 쓸랍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고 난 머리를 그러니까 몸은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로봇들이 저 보면은 이렇게 뭐 조립하고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거는 사실은 두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머리 쓰는 게 우리가 무슨 동물보다 우월한 건데 머리를 빌린다? 기계한테? 나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그렇다 하고 챗 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 이 누구예요 이 사람? 이 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챗 GTP를 만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데요. 공교롭게도 저랑 동갑입니다. 1985년 생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보다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이에요. 저보다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85년생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2015년 일론 머스크와 이 공동 오픈 AI를 처음 설립을 같이 했거든요. 그 뒤로 2018년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 시리즈를 발표했고요. 지난해 11월 대화형 AI 챗봇 챗 GTP를 처음 내놓으면서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창업자가 됐습니다. 천재구나, 지금 천재. 사진으로도 나가네요,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왔어요? 앞서서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전 세계 17개 곳을 돌면서 챗 GTP 이용자와 개발자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을 했고요. 그때는 기시다 총리를 실제로 만났어요. 또 그동안 영국이나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를 순회하다가 이번에 우리나라도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국의 오픈 AI 사무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아직 개설되기 전이고 이제 협력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일본 방문하기 전에 살짝 들린 뉘앙스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일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오픈AI 사무소를 좀 개설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월드코인과 관계 있지 않을까. 월드코인 이건 또 뭐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월드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코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올트만 대표가 이제 강남구에 있는 해시드 라운지에서 개최된 월드코인 서울 미더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월드코인 공동 대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월드코인이 뭐냐면은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벤처캐피탈 해시드라는 데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드 라운지에서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럼 느낌 안 좋은데? 코인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벤처캐피탈이라는 해시드가 회사가 있는데 이게 아마 언론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 아들이 이제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됐잖아요. 이 회사가 바로 이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시드라는 아마 회사가 아주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VCD입니다. 벤처캐피탈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생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월드코인한데도 이 해시드가 투자를 했었고 과거에 테라누나 사태 아시잖아요. 그때도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벤처캐피탈의 숙명 같은 거예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렇게 리스크 좀 큰 데를 투자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는 투자한 곳이 월드코인인데 이게 뭐냐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오브라는 홍채 인식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람의 홍채를 데이터베이스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이 코인을 주는 게 이제 월드코인이에요. 느낌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네 생체 정보를 내놓으면 우리가 코인을 줄게.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분당구에 가시면 여기 홍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오브라는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서서 이제 홍채 인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사람에 대한 홍채 인식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상으로 해서 이제 코인을 주는 게 월드코인이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인을 줘가지고 코인이 올라가면 이게 딱 보면은 저 007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잖아.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확보하고 이런 거 느낌 안 좋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좀 뭐 기본소득을 한다, 사회 기본소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AI가 이제는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인간은 기본소득으로 살아간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챗 GPT가 좀 무서운 좀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챗 GPT. 네, GPT. 왜냐면 저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청취자분들이 챗 GPT인데 챗 GTP라고 해요라는 문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챗 GPT. 아유 발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챗이다 정말. 네. 챗 근데 GPT. 이 한국에 와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챗 GPT, AI 이런 거. 네. 코인. 오늘 안 좋아하는 거 3종 세트 나오는데. GPT, 코인, 챗 GPT, 코인, 그다음에 AI.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요거 보죠. 네. 김 기자. 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인 요거 청년 도약 계좌. 요거 출시가 입박했다. 네. 라는 말이 나와요. 청년 도약 계좌가 뭔지부터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 이거 사실 종종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젊은 세대한테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요. 취진 좋은데? 네, 정책형 금융 상품을 도입한 건데 어떻게 내는 거냐면 5년간 매달 70만 원을 한도로 그러니까 최대 70만 원까지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여기에 월 최대 2만 4천 원의 지원금을 더해 줍니다.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대선 때. 예전에도 코로나 시기에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요. 최대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가입 자격도 있습니다. 개인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34세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5년간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금리가 6%는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금리가 요즘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주담대 대출이나 예적금 다 3, 4% 정도입니다. 6%의 금리까지 받으려면요. 은행들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우대금리가 있거든요. 그걸 다 충족을 시켜야 돼요. 우대금리 뭐가 있냐. 뭐 급여 이체 통장으로 우리 은행 거를 써줘라.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실적을 쌓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사실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 실적을 이 정도 이상 쌓으라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계좌에 가입한 뒤 월 30만 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사용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0.6%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0만 원짜리 적금을 들면서 카드로 월 30만 원 이상을 써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목돈, 이 적금을 드는 건데 돈을 또 이만큼 써라 라고 강요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라서 여기에 들 수 있는 건데 내가 카드 30만 원 쓸 돈이 없다. 그럼 나는 우대금리 못 받는 거냐?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 시중 적금 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리도 아니고 어디 뭐 상품 팔 때를 보면 최저 얼마부터 이렇게 써놓지만 최저 100만 뭐 10만 원부터라고 하면 들어가서 이거 체크하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 가격 올라가고. 네. 이것도 똑같은 거네. 최대 6% 이자라고 하지만 그거 받으려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면 현실적으로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는 네. 그런 건가? 이게 사실 은행들의 어느 정도 그 희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품 자체가 사실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취지를 하지만은 은행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행들이 과연 도와줄 것이냐? 전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이 얻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 실제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이 1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조 6천억보다 2조 1천억 원 정도가 증가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자 이익이 뭡니까? 말 그대로 수신금리, 여신금리 그 차이인데. 예대 마진. 예, 거기서 이제는 앉아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진 중에 제일 편한 마진. 예대 마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청년들에게 뭐 이자 좀 돌려주는 거 이거는 충분히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볼 수 있겠고 우대금리 팍팍 줘서 사실 좀 청년들이 힘 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은행의 어떤 사회적 책무가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이쯤에서 그들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결코 지지 않아요. 결코 적자가 나지 않아요. IMF 사태가 국가 정말 경제 재난 사태가 아닌 이상 예대 마진 이것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유튜브 댓글 좀 읽어도 되나요? 네, 읽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중장년 계좌는 왜 없냐? 왜 맨날 청년 희망 적금이나 이런 것만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실 중년들도 힘듭니다.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정치권에서 나오는 뭐 대학생 우대하는 거, 1,000원 학식 때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대학 못 간 같은 나이 또래 청년은 그렇죠. 상대적 맞아요. 박탈감 상대적 느끼죠. 박탈감 네.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세대 우대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청년 세대가 안타깝지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부유했는데 네. 그게 아닌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아마 이 청년 세대 좀 우대하려는 정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장년 측 입장에서는 조금 왜 청년만 우대하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다음 주제는 보죠. 야, 이거 사실 이거 저도 봤거든요, 기사. 네. 야, 근데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에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한다면서요? 이거 과자 한 봉지 7만 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영양 산나물 축제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과자를 샀다가 거의 7만 원에 달하는 가격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경남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죠. 전북의 남원 충양제 같은 다른 축제에서도 이런 바가지 논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이 일부 개정안을 좀 대표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요. 제주도 안의 관광 물가 안정과 또 미풍 양속 개선을 위해서 공정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 실태를 제주도 내 관광지를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물가 안정을 좀 시키고 미풍 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이 개정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주도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할 때도 제주도보다 해외 여행 가는 게 더 싸면 해외 여행 가게 되고요. 지금 제주도 그래서 관광객 줄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해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 좀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조례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실제로 가면 많아요, 바가지. 왜냐면 보도는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요번에 나왔던 이슈는 사실 이동상인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상인은 아니고요. 예, 이동상인이 했던 사례다라고 이제는 밝혀지고 있는데 군에서도 그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네. 여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이 아니라 맞습니다. 축제 때마다 이제 다니는 네. 타 지역 상인이 와서 네. 그렇게 한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대해서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네. 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이제는 뭐 저도 항상 매년 제주도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이제 물가가 변하는 걸 느끼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제 변해도 소폭 오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소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떼쓰는 아이라든지 막 화를 나게 하는 그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막 화도 내잖아요. 그렇다고 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입장이나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가 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상 수지가 지금 안 좋은데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는 이유가 해외에서 돈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경제 거시 측면에 본다 그러면 사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그러게요. 소비.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를 떼쓴다고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분들이나 어느 정도 마진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국내에서 돈을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어떡하죠? 불구하고.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아니 뭐 본인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저도 제주 좋아해요. 그리고 네네. 그 코로나 때 많이 갔죠. 네, 갈 데가 그쵸. 제주밖에 없으니까. 올해도 한번 갔다 왔는데 좋아요. 좋긴 한데 물가가 사실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어. 예. 네. 특히 이제 뭐 렌터카. 아, 렌터카도 네, 그리고 비싸고 숙박, 네, 숙박 없어도 먹는 것도 좀 네. 비싸긴 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상인들도 어느 정도 국민 감정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 축제 갈 때 여기 축제니까 상인들도 이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평상시보다 비쌀 거다라는 거는 다 예상을 하고 가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들이 수인 한도라는 게 있어. 맞아요. 그걸 넘어서면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처음 기사 나왔던 예전 진해 군항제 때 그 바베큐 이거는 정말 네, 맞아요. 어마어마한 그거 폭리였다는 게 아마 대체적인 반응이었는데 근데 모든 지역 축제가 이런 거 같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 주말에 호남 어디 담양이었던가 어디 축제 보니까 그냥 삼겹살이랑 김치를 엄청 싼 데 많이 주시더라고. 맞습니다. 네. 가격 정찰제에서 뭐 네, 10,000원 그래. 이하로만 팔겠다. 네. 전라도 담양이었던 것 같기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호남 전라도 어디였는데 하여간 되게 좋은 축제도 있다. 네. 축제마다 다르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경희님이 바가지는 지역 주민보다 이동 상인입니다 하고 오비킹님 모든 축제 상인의 90%는 이동 상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안진수님 맥주 축제 갔는데 맥주 한 캔에 3만 원, 3만 원. 3,000원요? 3,000원 아니죠? 오, 알겠습니다. 대박.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혜민 기자, 권혁진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